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정희입니다. 올해 70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게 될 줄은 몰랐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도 누군가는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 아니면 자식들 믿고 사시는 분들께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 시골 마을에서 30년을 살았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고요. 아들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직장 다닙니다. 자주는 못 내려오지만 그래도 효자예요.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오고 용돈도 보내주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있습니다. 수연이라고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 좋은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시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나 싶을 정도였죠. 마을 사람들도 다 부러워했어요. 정희 씨, 며느리 복 정말 타고나셨네요. 요새 그런 며느리 어디서 구해요? 친딸보다 낫네. 그 말들이 참 좋았어요. 자랑스러웠고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 너무 친절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유 없이 친절한 건 없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 말을 알고는 있었는데 설마 제 며느리가 그럴 줄은 몰랐죠. 그게 언제였을까요? 아, 맞아. 작년 가을이었어요.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기억도 못하는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50만 원. 그 다음 달엔 100만 원. 처음엔 제가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나이 먹으니까 깜빡깜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다음 주 화요일 예약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예약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그리고 그날 밤 새벽 2시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까 며느리 이름이 떠 있더라고요. 수연아,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어? 그런데 들린 건 남자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수연 씨는 여기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요. 이제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믿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전부 사실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처음 온 건 35살 때였어요. 남편 따라 시골로 내려왔죠. 처음엔 답답했어요. 버스도 하루에 3번밖에 안 오고 마트 가려면 차로 20분은 나가야 하고 그런데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적응하더라고요. 이제는 이 정적이 좋아요. 새소리 들으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텃밭에서 상추 뜯어서 저녁 먹고 그런 게 일상이 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 조용해졌죠. 아들 녀석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 보면 다행이에요. 그래도 전화는 자주 해요. 어머니 밥은 드셨냐? 약은 챙겨 드시냐? 그런 말들이요. 며느리 수연이는 그보다 더 자주 내려왔어요. 한 달에 2~3번은 꼭 왔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가 원래 그렇잖아요. 조심스럽고 서먹하고. 그런데 수연이는 달랐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저 잘 부탁드려요. 친딸처럼 모실게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진심으로 들렸거든요. 실제로도 그랬어요. 명절 때 음식 준비하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제가 허리 아프다고 하면 파스 사다 붙여주고 감기 걸렸을 때는 약국 가서 약 지어다 주고요.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했어요. 정희 씨, 며느리가 효녀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며느리 어디 있어요? 그 말들이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내 며느리가 그렇게 소문났다는 게요. 그런데 말이에요. 작년 가을쯤이었나요? 뭔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일이었어요.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인출 내역을 봤는데 제가 기억 못하는 돈이 빠져나가 있더라고요. 50만 원. 그 다음 달엔 100만 원. 저는 깜짝 놀라서 은행에 전화했어요. 제가 언제 이 돈을 뺐죠? 고객님, 지난달 15일 오전 11시에 창구에서 인출하셨습니다. 제가요? 네, 신분증 확인하고 인출하셨습니다. 이상했어요. 저는 그날 집에 있었거든요. 텃밭에서 김장배추 심고 있었어요. 분명히요. 그런데 은행 직원은 제가 직접 왔다고 하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나빠진 건가? 정말 내가 갔다 온 걸 까먹은 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님,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예약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예약이요? 제가 언제 예약했죠? 지난주에 보호자분께서 예약해 주셨는데요. 건강검진 받으러 오시는 거죠? 보호자. 며느리 수연이 말고는 없어요. 저는 전화 끊고 바로 수연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연아, 병원 예약 내가 했어? 아, 어머니. 깜빡했네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건강검진 한번 받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작년에 못 받으셨잖아요. 그래도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혹시 불편하시면 취소할게요. 목소리가 너무 착했어요. 미안해하는 게 진짜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괜히 미안해졌죠. 아니야, 괜찮아. 고마워. 건강검진 받는 게 좋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뭔가 찜찜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죠. 그 다음 주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수연이가 차로 데려다 줬죠.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수연이가 옆에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응, 잘 자지. 혹시 깜빡깜빡 하시는 거 없으세요? 뭐 약속 잊으신다거나.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검사 받으실 때 의사 선생님한테 꼭 말씀드리세요. 기억력 검사 같은 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기억력 검사? 왜 며느리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수연이는 계속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집에서 뭐 잃어버리신 거 없으세요? 아니, 없는데. 통장은 잘 보관하고 계시죠? 응, 서랍에 잘 넣어놨어. 비밀번호는 기억하시고요? 그럼 당연하지.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자꾸 그런 걸 확인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죠.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제가 기억 못하는 병원 예약. 며느리의 질문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어지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혹시 아니겠지. 며느리가 날 의심하는 건가? 치매에 걸렸다고? 아니면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며느리가 내 통장에서 돈을 뺀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말도 안 돼. 수연이가 그럴 리 없어. 그렇게 착한 애가. 하지만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랍을 열어봤어요. 통장이 있는 곳이요. 통장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항상 통장을 놓는 위치가 있거든요. 빨간 수첩 밑에 가로로 놓는데 이번엔 세로로 놓여 있었어요. 누가 만진 거예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은행으로 갔어요. 그리고 최근 6개월치 거래 내역을 뽑았죠. 쭉 보면서 손이 떨렸어요. 제가 기억 못하는 인출이 4번이나 더 있었어요. 총 300만 원. 그리고 제 명의로 대출 상담 신청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한 적 없는 거였어요. 은행 직원한테 물어봤죠. 이거 누가 신청한 거예요? 본인 신분증으로 신청되어 있는데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신청한 적 없어요. 그럼 보호자분이 대리로 하신 건 아닐까요? 보호자. 또 그 단어. 저는 말없이 은행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요. 그리고 그날 밤 새벽 2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벽에 전화가 오면 무조건 안 좋은 일이에요. 그게 제 경험이었어요. 남편이 쓰러졌을 때도 새벽 전화였고 친정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죠. 그래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니까 며느리 이름이 떠 있었어요. 수연이. 이 새벽에 왜? 무슨 일이지? 아들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연아?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어? 그런데요. 들린 건 수연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차분한. 그런데 뭔가 당황한 느낌의 목소리. 어머니, 수연 씨는 여기 없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뭐라고? 수연이가 없다고? 그럼 이 사람은 누구지? 누구세요? 수연이는 어디 있는데요? 지금 화장실 갔습니다. 곧 올 겁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예요? 남자는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저는 부동산 관계자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어요. 그는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부동산? 새벽 2시에 부동산 관계자가 며느리 핸드폰을 받는다고? 말이 안 됐어요. 아니, 애초에 왜 수연이 핸드폰으로 제게 전화가 온 거죠? 수연이가 건 것도 아니고. 혹시 수연이가 잘못 눌러서 제게 전화가 온 건가? 그래서 옆에 있던 남자가 받은 건가? 하지만 그것도 이상했어요. 새벽 2시에 부동산 관계자랑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다시 수연이한테 전화했어요. 1번, 2번, 3번.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수연아, 방금 내 전화 왔었는데 남자가 받았어. 무슨 일이야? 답장은 30분 뒤에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핸드폰 두고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무슨 전화요? 제가 전화 안 했는데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손이 떨렸어요. 전화 안 했다고? 분명히 수연이 이름으로 전화가 왔는데? 그럼 누가 건 거예요? 그 남자가. 왜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4시까지 깨어 있었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통장에서 빠진 돈, 대출 상담 신청, 병원 예약하면서 기억력 검사 얘기하던 며느리, 그리고 이 새벽 전화. 뭔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나이 들어서 의심이 많아진 건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잠깐 내려가도 될까요? 왜?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점심 같이 먹어요. 평소 같았으면 좋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수연아, 어젯밤 그 남자. 누구야?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남자요? 부동산 관계자라고 했던데. 아, 그거요.
어머니, 사실은요. 수연이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집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수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알아보고 있어요. 혹시 집 상태 좀 점검할 수 있나 해서요. 집수리? 네. 지붕도 새고 벽도 금 같고 겨울 되기 전에 좀 손봐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위험하잖아요. 그 말은 맞았어요. 실제로 지붕에서 빗물이 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석연치 않았어요. 그래도 나한테 먼저 얘기하지 그랬어. 죄송해요. 깜짝 선물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목소리는 여전히 착했어요. 미안해하는 것도 진짜 같았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그럼 오늘 오려면 와. 네, 어머니. 점심때 뵐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제가 30년 동안 살던 이 집. 낡긴 했지만 제겐 소중한 공간이에요. 남편과 함께 살던 곳이고 아들 키우던 곳이고 그런데 이 집을 며느리가 점검한다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집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닐까? 아니야. 설마 제 집인데 제 허락 없이 팔 수 있나요? 그건 말도 안 돼요.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수연이가 왔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어머니, 제주도 감귤 사왔어요. 드셔보세요. 고맙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수연이는 계속 웃었어요. 평소처럼 친절했고요. 설거지도 해주고 냉장고 정리도 해주고 그런데 제 눈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여는 모습, 통장 있는 곳을 힐끗 보는 시선.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검진 결과는 괜찮았어요? 응, 괜찮았어. 기억력 검사는 안 하셨어요? 또 기억력 검사 얘기예요. 왜 자꾸 그걸 물어보는 거야? 아, 그냥 건강 챙기시라고요. 나이 드시면 조심해야 하잖아요. 웃으면서 말했지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수연이가 돌아간 뒤 저는 집안을 확인했어요. 서랍을 열어봤죠. 통장 위치가 또 바뀌어 있었어요. 이번엔 확신했어요. 누군가 제 물건을 몰래 뒤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수연이에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 입구에 있는 철물점으로 갔어요. 사장님한테 물어봤죠. CCTV 있어요? CCTV요? 어디 다실 건데요? 집안에 놓으려고요. 혼자 사니까 불안해서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한 제품 하나를 꺼내줬어요. 이거 설치하기 쉬워요. 콘센트에 꽂고 핸드폰으로 보시면 돼요. 집으로 돌아와 마을 이장님께서 도와주셔서 거실 한쪽 선반 위에 CCTV를 설치했어요. 책 사이에 살짝 숨겨놓으니까 잘 안 보였어요. 핸드폰으로 확인해 보니 거실이 다 보였어요. 서랍장도 소파도 현관도 이제 기다릴 일만 남았어요. 며칠 뒤 수연이가 또 온다고 연락했어요. 어머니, 내일 저녁에 갈게요.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 저는 일부러 외출한다고 말했어요. 나 내일 저녁에 동네 잔치 있어서 나가야 해.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집에서 기다릴게요. 어머니 오시면 밥 해놓을게요. 그래, 고맙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어요. 동네 슈퍼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CCTV를 켰어요. 화면에 수연이가 보였어요. 처음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더니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요. 제 통장을 꺼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날 새벽 전화 받던 그 목소리의 주인 같았어요. 수연이와 남자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방도 들어가고 화장실도 보고 남자가 말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빈집 정리만 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수연이가 대답했어요. 네. 어차피 곧 혼자 사시는 건 끝날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고 또 봤어요.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의미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은 명확했어요. 빈집 정리만 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빈집. 제가 죽거나 없어지면 빈집이 되는 거죠. 어차피 곧 혼자 사시는 건 끝날 거예요. 요양원에 보낸다는 건가요? 아니면 더 나쁜 뜻인가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슈퍼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화면 속 수연이와 남자는 계속 집을 둘러봤어요. 벽을 두드려보고 창문을 열어보고 마치 이미 자기 집인 것처럼요. 남자가 또 말했어요. 이 정도 평수면 전세 3억은 받겠네요. 먼저 명의 정리부터 해야죠. 다음 주에 서류 준비해 올게요. 명의 정리? 제 집을 제 허락도 없이 명의를 바꾸려고 한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 맞아. 위임장. 그날 수연이가 뭐 좀 써달라고 했었어요.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사인만 해주세요. 그때 저는 뭘 쓴 건가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화면 속 두 사람은 30분쯤 있다가 집을 나갔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찰에 신고할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며느리가 제 집을 보러 남자를 데려왔다고? 그게 범죄인가요? 변호사한테 상담할까? 그런데 돈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고 제가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1시간쯤 지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부엌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수연이가 저녁을 해놨더라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잔치 재미있었어요? 웃는 얼굴이었어요. 평소처럼 밝고 친절한 얼굴.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그 웃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응, 재미있었어. 배고프시죠?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어서 드세요. 밥상을 차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며느리가 맞나? 제가 친딸처럼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나? 밥을 먹으면서 수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 어떠세요? 괜찮아. 혹시 어지럽거나 그런 거 없으세요? 없어. 깜빡깜빡 하시는 건요? 또 시작이에요. 또 기억력 얘기예요. 왜 자꾸 그걸 물어보는 거야? 수연이는 잠깐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요, 어머니. 제가 요즘 걱정이 좀 돼서요. 무슨 걱정? 어머니가 가끔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거나 약속을 까먹으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젓가락을 놓고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난 멀쩡해. 아무 문제 없어. 하지만 어머니, 지난번에 은행 가신 것도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건, 그리고 제가 전화드린 것도 까먹으시고, 요즘 깜빡하시는 게 좀 잦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이게 다 계획이라는 걸.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야 제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수연아. 네, 어머니. 나 멀쩡해. 걱정 안 해도 돼. 하지만, 됐어. 이제 들어가 봐. 늦었어.
수연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일어났어요. 그럼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건강 잘 챙기세요. 그래.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증거는 있어요. CCTV 영상.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요? 며느리는 그냥 집을 보러 온 거라고 변명할 수 있어요. 명의 정리 얘기도 나중에 상속 관련 일반적인 대화였다고 할 수 있고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갔어요. 최근에 제 명의로 된 서류 발급 내역 있으면 보여주세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서류를 내밀었어요. 지난달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2번, 인감증명서 3번 발급하셨네요. 제가요? 네, 본인 신분증으로 발급하셨습니다. 언제요? 평일 오전이요. 구체적으로는 직원이 날짜를 말했는데 저는 그날 집에 있었어요. 분명히요. CCTV 확인할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본인도 못 보십니다. 다만 경찰 조사가 들어오면 가능하고요. 경찰, 결국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군요. 저는 은행을 나와서 동사무소로 갔어요. 주민등록 등본 떼주세요. 등본을 받아보니까 제 주소지에 제 이름만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세대 분리 신청 진행 중. 세대 분리요? 저는 신청한 적 없는데요.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누가 신청한 거예요? 보호자분께서 신청하신 거예요. 어르신 명의로요. 또 보호자. 머리가 아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서랍을 다 뒤졌어요. 혹시 제가 사인한 서류가 있나 해서요. 그리고 찾았어요. 작년에 수연이가 형식적인 서류라며 사인받았던 종이들이요. 자세히 보니까 위임장이었어요. 부동산 관련 모든 권한을 며느리한테 위임한다는 내용이요. 그리고 금융거래 대리인 동의서도 있었어요. 병원 진료 관련 보호자 동의서도 있었고요. 저는 다 사인했어요. 수연이가 좋은 일이라고 해서 믿고 사인했어요. 바보 같았어요. 손에 든 서류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난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할 줄은 몰랐어요. 친딸처럼 아꼈는데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아들은 수연이를 사랑하잖아요. 결혼한 지 15년이나 됐어요. 제 말을 믿을까요? 오히려 엄마가 나이 들어서 의심 많아지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혼자 해결해야 했어요. 며칠 뒤 저는 다시 동네 철물점으로 갔어요. 녹음기 있어요? 녹음기요? 작은 거요.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거. 사장님은 잠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작은 녹음기를 꺼내줬어요. 이거 옷에 클립으로 끼우면 돼요. 버튼 누르면 바로 녹음되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연습했어요. 녹음하고 재생하고.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다음에 수연이가 오면 제가 직접 물어볼 거예요. 진짜 목적이 뭔지. 그리고 모든 대화를 녹음할 거예요. 며칠 뒤 수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내일 갈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데? 내일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배터리 충분하고 작동도 잘 돼요.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예요. 진실이 뭔지, 며느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두렵지 않았거든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수연이가 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좀 굳어 있었어요. 웃지 않았고요.
어머니,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녹음기 버튼을 눌렀어요. 옷 안쪽에 숨겨뒀으니까 안 보였을 거예요. 무슨 얘긴데? 수연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는 게 위험해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난 잘 살고 있어. 아니에요. 요즘 기억력도 안 좋으시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세요. 계단에서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난 안 넘어져. 수연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봤는데요. 좋은 요양원이 있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거기 가시면 훨씬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요양원.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난 요양원 안 가. 왜요?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좋다던데요. 여기가 내 집이야. 왜 내가 나가야 해? 수연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고? 정말로?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수연아, 솔직하게 말해봐. 나 요양원 보내고 이 집 어떻게 할 거야? 수연이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내 집인데 전세 3억 받을 거지? 그 순간 수연이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다 알아. 내가 그 남자랑 여기 와서 한 말 다 들었어. 무슨 소리예요? 빈집 정리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다고 했잖아. 명예 정리한다고 했고. 수연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그래요. 알고 계셨군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착한 며느리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어머니 혼자 이 집 가지고 있는 게 낭비예요. 집값도 오르고 있고 이 동네 개발되면 더 오를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텃밭 가꾸고 TV 보고. 그게 다잖아요. 그게 내 삶이야. 비효율적이에요. 차라리 요양원 가시는 게 나아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병원도 바로 갈 수 있고 그게 훨씬 나은 삶이에요. 넌 지금 뭐가 나은 삶인지 나한테 가르치려는 거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연이는 서류를 탁자 위에 놓았어요. 어머니, 여기 사인만 하세요. 요양원 입소 동의서예요. 그리고 집은 제가 관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당연히 아들한테 상속될 거예요. 그 전까지만 제가 잠깐 쓰는 거예요. 잠깐 쓴다고? 네. 전세 놓아서 나오는 돈으로 어머니 요양원비 내고 나머지는 저희가 쓰고. 합리적이잖아요. 저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어요. 안 해. 왜요? 이건 내 집이야. 내가 평생 살던 곳이고 남편이랑 추억 있는 곳이고 그걸 전세 놓겠다고? 말도 안 돼. 수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고집 부리시면 힘들어지세요. 힘들어지긴 뭐가 힘들어져? 어머니 요즘 기억력 안 좋으시잖아요. 병원 검사 받으러 가시면 치매 초기 진단 나올 거예요.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미리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 같은 말 반복하신다고, 약속 잊으신다고. 그럼 검사하실 때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그리고 진단서 나오면 법적으로 제가 후견인 될 수 있어요. 후견인.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아요. 후견인이 되면 제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어머니가 협조하시면 안 그래도 돼요. 그냥 여기 사인하세요. 순순히 요양원 가시면 돼요.
그럼 복잡하게 안 하고 조용히 끝낼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안 하면? 수연이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치매 진단받으시고 법원에서 후견인 선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다만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어머니가 좀 더 힘들어지실 뿐이죠. 저는 수연이를 똑바로 봤어요. 수연아, 넌 왜 이러는 거야? 왜긴요? 돈 때문이죠. 이게 다 어머니 아들 때문이에요. 태연하게 말했어요. 숨기지도 않았어요. 우리 빚이 많아요. 남편 사업 실패했어요. 은행 대출, 사채까지 2억 넘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 큰 집에 혼자 사시잖아요. 시가 5억은 될 거예요. 이걸 좀 쓰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건 내 돈이 아니야. 제가 답답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결국엔 어머니 아들한테 갈 거잖아요. 미리 받는 거예요. 상속 선지급이라고 생각하세요. 며느리 수연은 또랑또랑하게 말을 이어가던군요. 그래도 지금은 내 거야. 아들이랑 같이 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내 걸 내가 가져가려고 해? 제가 답하자 수연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머니 나이가 70이에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사실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동안 이 집 놀릴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넌 지금 내가 빨리 죽길 바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 맞아. 내 말 들어보니까 그래. 수연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수연아, 나 요양원 안 가. 이 집도 안 내줘. 그리고 내가 뭘 하든 상관없어. 난 여기서 살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수연이는 한참 동안 저를 노려봤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후회할 일은 없어. 후회할 사람은 너야. 수연이는 서류를 집어들고 일어났어요. 좋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방법이 있어요. 다음 주에 병원 예약 잡아놨어요. 정밀 검사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진단서 받아올 거고요. 법원에도 서류 넣을 거예요. 어머니 혼자서는 일상생활 불가능하다고요. 마음대로 해봐. 수연이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기 전에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요. 정말 안 하실 거예요? 안 해. 알겠어요.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녹음기를 꺼내서 재생해 봤어요. 다 녹음됐어요. 수연이가 한 말 전부. 요양원 보내려는 것. 집을 전세 놓으려는 것. 의사한테 미리 말해서 치매 진단 유도하려는 것. 후견인 되려는 것. 다 증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통화 목록을 봤어요. 아들 번호가 보였어요. 하지만 아들한테 전화하진 않았어요. 전에 이웃집 할머니가 법률사무소 명함을 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서랍을 뒤져 명함을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법률 상담 받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반격할 차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내에 있는 법률사무소로 갔어요. 예약을 했었거든요. 나이 많은 할머니가 혼자 법률사무소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버스 갈아타고 길 물어보고 그래도 갔어요. 변호사님은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준비해 온 것들을 꺼냈어요. CCTV 영상이 저장된 휴대전화,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제가 모르게 발급된 서류들, 그리고 제 사인이 있는 위임장들. 며느리가 저를 속였어요. 변호사님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어요. 영상도 보고 녹음도 듣고 한참 후에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이거 심각한 사안입니다. 사기예요. 그리고 문서 위조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사인은 했어요. 하지만 내용을 몰랐어요. 그게 바로 기망행위입니다.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서명을 받았다면 무효해요. 특히 고령자를 상대로 한 사기는 가중 처벌됩니다. 변호사님은 차분히 설명해 줬어요. 먼저 위임장 취소 소송부터 할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분이 인출한 돈, 발급받은 서류들 전부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어요.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되겠네요. 경찰한테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고소장 접수하셔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님, 혹시 아드님은 이 사실 알고 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말 못했어요. 말씀하셔야 해요. 가족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까봐 두려워요. 변호사님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요. 지금 말씀 안 하시면 나중에 더 큰 상처가 돼요. 그날 오후 저는 경찰서로 갔어요. 변호사님이 작성해준 고소장을 들고요. 경찰관이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상도 보고 녹음도 듣고 할머니, 이거 명백한 사기입니다. 접수할게요. 며느리분 조사 나오셔야 할 거예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물론이죠. 잘못은 며느리분이 한 거예요. 할머니는 피해자세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말이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제 아들한테 말해야 했어요. 가장 두려운 일이었어요. 저녁 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아들 목소리를 들으니까 또 눈물이 났어요. 아들아.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 내일 내려올 수 있어? 내일요? 무슨 일인데요? 급한 거예요? 응, 급해. 꼭 와야 해. 아들은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알아챘나 봐요. 알았어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내일 보자.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어요. 아들이 뭐라고 할까? 화를 내진 않을까? 내 말을 믿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왔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들아, 미안해. 무슨 일인데요? 저는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어요. 영상도 보여주고 녹음도 들려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했어요. 아들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녹음 파일에서 수연이 목소리가 나왔을 때 아들은 주먹을 쥐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응, 다 진짜야. 수연이가 정말 이랬어요? 미안하구나, 내 아내인데 내가 고소했어.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떨구고 울었어요. 엄마, 제가 몰랐어요. 수연이가 그런 사람인 줄.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내 잘못 아니야. 빚이 많은 건 알고 있었어요. 제 사업이 안 돼서, 그래서 수연이가 힘들어하는 건 알았는데 설마 엄마한테 이럴 줄은. 아들아, 넌 잘못 없어. 내가 알 수 없었어. 아들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이혼할게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아니,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랑은 못 살아요. 엄마한테 이랬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저는 아들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생각해. 넌 결혼한 지 15년이나 됐잖아. 그래서 더 배신감이 커요. 15년 동안 속았다는 게.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연이를 조사했대요. 처음엔 부인했대요.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지만 녹음 파일을 들려주니까 말을 못했대요. 결국 인정했대요. 돈이 필요했다고, 방법이 없었다고. 검찰로 송치됐어요. 재판은 2달 뒤였어요. 법정에 섰을 때 저는 떨렸어요. 재판장님 앞에서, 검사님 옆에서, 변호사님과 함께, 그리고 맞은편에 수연이가 앉아 있었어요. 예전처럼 웃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창백하고 지쳐 있었어요. 재판장님이 물었어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수연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인정합니다. 증거들이 제시됐어요. 영상, 녹음, 서류들. 검사님이 말했어요. 피고인은 고령의 시어머니를 기망해 재산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으며 심지어 의료 기록까지 조작하려 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수연이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은 저를 봤어요. 피해자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는 수연이를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그 애를 친딸처럼 아꼈어요. 15년 동안 믿었고요. 그런데 배신당했어요. 제 집을, 제 재산을, 제 노후를 빼앗으려 했어요. 저를 요양원에 넣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제 아들은 그 애를 사랑했어요. 15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게 다 거짓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처음엔 진심이었을지도 몰라요. 돈이 그 애를 바꿔놓은 거겠죠. 수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에요. 벌은 받아야 해요.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재판장님이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4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수연이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은 결국 이혼했어요. 힘든 결정이었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지금 아들은 서울에서 새로 시작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잘 견디고 있고요. 가끔 내려와서 저랑 밥 먹고 텃밭 일도 도와줘요. 저는 여전히 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이웃들이 자주 들러주고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고요. 통장은 이제 은행 금고에 넣어뒀어요. 집 서류들도요. 누구도 함부로 못 만져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새벽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제가 의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쯤 요양원에 있었을 거예요. 제 집은 남의 손에 넘어갔을 거고요. 다행이에요. 제가 포기하지 않아서, 제가 싸웠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의심스러우면 확인하세요. 혼자 해결하기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법이 있고 경찰이 있고 변호사가 있어요. 저 같은 할머니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전화선은 끊어진 것 같아도 아직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듣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용기 내세요. 저는 여전히 이 집에서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